혹시 저를 구해주신 분이 아, 네. 제가 구조했습니다. 마침 병원 당직을 마치고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이었거든요. 의사가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였어요. 그의 관자놀이 부근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죠. 형광등 빛에 반사된 흉터. 마치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위치, 그 모양. 마치 30년 전 아들 준호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 아니에요. 그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아직 눈이 잘 맞춰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아들 준호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제 나이 67,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다녀왔어요. 허리가 아파 잠시 쉬었다가 저녁엔 또 식당 일을 해야 하죠.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아들 준호를 생각하면서였죠. 30년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6살배기 아들 준호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이면 남편은 준호를 업고 장난치며 출근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현관문 앞에서 배웅하곤 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거래처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미안해, 내일은 꼭 일찍 들어올게. 이런 소소한 대화가 오갔던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네요. 준호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와서는 엄마, 이거 봐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라고 자랑하던 모습.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던 저녁 시간. 그때는 그런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여보, 우리 영재인가 봐요. 그럼 우리 준호는 서울대 가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아빠, 나 커서 의사 될 거예요. 아픈 사람 다 고쳐줄 거예요. 그럼 아빠 허리 아픈 것도 나중에 고쳐주려나? 이런 대화를 나누며 꿈꾸던 미래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를 내면서 남편의 얼굴에도 근심이 깊어져 갔어요. 정희야, 이번만 잘 넘기면 괜찮을 거야.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줄여서 해보는 건 어때요? 지금 줄이면 회사가 망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준호 좋은 학교도 못 보내고. 남편은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정희야, 나만 믿어줘. 라며 저를 설득했고 저는 남편을 믿었기에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 그의 사업을 도왔어요.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작은 땅까지 담보로 잡혔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저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셋집에서 작디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던 날,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이사 가요? 전에 집이 더 좋은데. 준호야. 잠시만 이 집에서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갈 거야.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나 마음 아파요. 월세방으로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날은 제가 식당 일을 새로 시작한 날이었어요.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려 사장님께 꾸중을 듣고 늦게 퇴근했죠. 그날만큼은 제가 조금 더 일찍 퇴근했더라면, 아니 단 5분만이라도 더 빨리 집에 도착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아직도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달려가 보니 저희가 사는 건물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준호야. 어디 있니? 를 외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웃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준호의 울음소리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손잡아. 준호는 겁에 질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제가 손을 뻗어 잡으려는 순간 불길이 번져 준호의 관자놀이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의 준호의 비명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아들 준호는 그렇게 관자놀이에 화상을 입었어요. 아무래도 얼굴에 난 화상 자국인 만큼 얼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돼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즈음 남편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남편은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어찌 저에게 이토록 가혹한지. 남편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왜 눈을 뜨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준호를 입양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입양을 보내기 전날 밤, 저는 준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봤어요. 첫 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소풍 가서 찍은 사진. 하나하나가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호에게.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을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부모님과 함께 자랄 자격이 있어. 내가 받은 상처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평생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매일 내가 잘 지내고 있기를 기도할게.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하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입양기관 직원이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준호를 깨웠어요. 준호야, 일어나 보자. 오늘은 좋은 곳에 가볼 거야. 어디 가는 거예요? 좋은 아저씨, 아주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준호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먹고 싶은 치킨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엄마도 같이 가는 거죠? 입양기관 직원이 왔을 때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 나 안 보낼 거지? 내가 아빠 얘기 안 할게요. 울지도 않을게요. 제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준호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준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준호가 저를 붙잡고 우는데도 저는 차가운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준호야, 잘 가. 건강하게 자라렴.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도 아들도 없는 삶. 저는 식당 일, 청소 일, 건설 현장 잡일까지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도 갚기 어려웠던 빚은 늘어만 갔고 매일 밤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죠.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아침 저녁으로 허리와 무릎이 쑤시고 청소를 하다 보면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오곤 해요.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릇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졌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지난주에는 청소일 하던 사장님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병원은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이제 다른 분 알아볼게요. 그렇게 청소 일도 하나 줄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죠. 5년째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퇴근 시간에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정희 씨, 할 말이 있어서. 앉으시죠. 네, 사장님. 정희 씨가 우리 식당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요즘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제가 월급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게 아니라 젊은 친구를 구하기로 했어요. 정희 씨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떠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 애쓰며 말씀드렸죠. 사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릇 안 깨뜨리고 꼭 조심할게요. 미안해요, 정희 씨. 이번 달 월급에 퇴직금까지 넣어서 드릴게요. 사장님이 건네주신 흰 봉투를 받아들고 식당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골목길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죠. 이제 방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주인이 남긴 쪽지가 와 있더군요.
월세가 이미 2달치가 밀려 있는데 이번 달까지 내지 못하면 방을 빼라고 적혀 있었어요. 방 한 칸 달랑 있는 이 좁은 집마저 잃게 될까봐 무서웠죠.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라곤 김치 조금뿐이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밥을 할 힘도 없었죠. 전기장판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옆집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서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방 안은 점점 더 춥고 어두워져 갔죠. 이불 속에 파고들어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녘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버텨온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덮쳐왔죠. 마치 제 목을 누군가가 조여오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모님과 함께 갔던 여수 밤바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정이야, 힘들 때면 바다를 보거라. 바다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품어주는 법이야. 새벽에 부랴부랴 여수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가방에는 몇 가지 소지품만 넣었죠. 그리고 30년 동안 준호에게 쓴 편지들도 챙겼어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여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바닷가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달라진 여수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섰고 관광객들로 거리가 붐볐죠. 만성리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가만히 바다를 보고 있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밤바다 위로 쏟아지는 불빛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죠. 주머니에서 준호에게 썼던 편지들을 꺼냈어요.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꽉 쥐고서 한 장 한 장 읽어보았죠. 사랑하는 준호에게. 오늘은 내 20살 생일이구나.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대학생이 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꿈을 찾아갔을까? 편지를 읽다 보니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지만 마음속 한기가 더 차가웠죠. 더 슬픈 건 이제는 아들의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이내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어요. 차가운 파도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이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품어주는 것 같았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눈을 감은 채 한 걸음 더 내디디려는 순간 거센 파도가 밀려왔어요. 순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숨이 막혔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발버둥을 쳐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을 떠보세요. 그 목소리.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마치 아들 준호의 목소리처럼. 아니, 그럴 리가 없죠. 분명 제 착각일 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할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금방 구급차가 올 거예요. 의식이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차가운 바닷물 때문인지, 아니면 제 삶이 그만큼 지쳐 있었던 건지,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아, 이제 끝인가? 이렇게 초라하게 가는 건가? 어쩌면 이게 나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실이었어요.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어요. 마치 악몽을 꾼 것만 같았죠.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직 눈이 흐릿해서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여기가 어디죠? 여수의료원 응급실입니다. 어제 밤 인근 해변에서 구조되셨어요. 그제서야 어젯밤의 일이 천천히 기억났어요. 차가운 바다, 숨이 막히던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혹시 저를 구해주신 분이 아, 네. 제가 구조했습니다. 마침 병원 당직을 마치고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이었거든요. 의사가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였어요. 그의 관자놀이 부근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었죠. 형광등 빛에 반사된 흉터. 마치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위치, 그 모양. 마치 30년 전 준호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 아니에요. 그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아직 눈이 잘 맞춰지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흉터는 분명했어요. 화재 사고 당시 준호가 다쳤던 바로 그 자리. 그 모양 그대로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젊은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어요. 할머니, 좀 어떠세요? 저기 조금 전 의사 선생님. 아, 김준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김준호. 이름까지도. 그 선생님. 얼굴에 흉터는 혹시 아, 네. 어릴 때 화재 사고로 다치셨대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서 멀어져 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화재의 사고가 났던 그날. 준호의 비명 소리. 병원에서 울며 자신의 상처를 만지던 준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간호사가 말렸어요.
안 돼요, 할머니. 아직 움직이시면. 잠깐만. 잠깐만 그 선생님을 뵈야. 지금은 수술 중이세요. 저녁에나 병실 회진 오실 거예요.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는 걸 보며 가슴 한켠이 터질 듯이 아파왔죠. 만약 정말 그가 준호라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가 준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 설사 준호라 해도 저를 원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그가 들어왔죠. 할머니, 좀 어떠세요? 상태가. 말을 하던 그가 갑자기 멈췄어요. 이제는 눈이 좀 맑아져서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관자놀이의 흉터가 더욱 또렷이 보였죠. 선생님. 그 흉터는 네? 아. 이건 어릴 때 화재 사고로. 혹시 6살 때 양천구에서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도 뭔가를 느낀 걸까요? 어떻게 그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놓지 못했던 준호의 사진을 꺼냈죠. 어린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기억나나요?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이 사진은 어떻게.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여보, 도윤이 학예회 시간이. 단정한 차림의 여자분이 들어오다가 우리를 보고 멈췄어요. 뒤에는 교복 차림의 남학생도 있었죠.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준호는 급히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의 아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살폈고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잠깐만. 엄마랑 먼저 가 있을래? 저는 얼른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준호의 행복한 가정에 제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잠깐만요. 제발. 가지 마세요. 3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아들의 손. 따뜻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준호야. 미안해. 정말 어머니. 맞으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준호를 바라보며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3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의 아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주 도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도윤아, 엄마랑 먼저 집에 가 있을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실 문이 닫히고
저와 준호만이 남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내 관자놀이의 흉터. 그날 화재 사고 때문에 생긴 거지?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기억나요? 그날의 일이.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찾았던 일도. 병원에서 울면서 상처를 만졌던 일도.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입양 보내지던 날 어머니가 우시면서 쓰신 편지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를 보내야 했는지. 매일 밤 어머니를 원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때 어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입양된 뒤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의사가 된 것도 어릴 때 제 상처를 치료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셨던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 사실 전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양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친어머니를 찾아보라고 해주셨거든요. 서울의 양천구도 몇 번 가봤어요. 하지만 내가 이사를 자주 다녔지.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그러다 얼마 전 여기 여수의료원으로 오게 됐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 있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마치 운명처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어젯밤 바닷가에서 웬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 같았거든요. 준호야. 이번 수속을 하면서 신분증을 봤어요. 윤정희. 그리고 양천구 주소. 그때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준호는 처음부터 눈치를 채고 있던 거였죠. 네. 어머니가 눈을 뜨시기를 기다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정말 찾던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여기 여수에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 하지만 내 아내분이 걱정 마세요. 여진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도, 어머니의 사연도 이미 다 말했거든요. 아까는 그저 놀라서.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준호의 아내가 들어왔고 그 뒤로 도윤이도 보였죠. 어머님, 준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너무 놀라서. 사실 남편에게 어머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아빠. 누구예요? 도윤이가 쑥스러운 듯 물었어요. 이분이 아빠의 친어머니야. 내 친할머니시지? 도윤이가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할머니. 저는 도윤이에요. 이제 자주 뵐 수 있겠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집에 가요. 우리 집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예요. 남는 방도 따로 있어요. 그 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준호의 아내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기, 제가 불쑥 나타나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요. 30년. 너무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창밖으로 여수의 밤바다가 반짝였어요. 30년 전 준호를 보낸 그날처럼 별들이 가득한 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할머니, 저 이따 피아노 연주회 있는데. 와주실 거죠? 도윤이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꼭 갈게. 우리 손주. 병실 창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이 우리 가족을 비추고 있었어요. 30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이제야 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저는 여수에 내려와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마치 저의 30년이란 세월이 보상이라도 받은 듯.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평생 행복이라는 걸 사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저에게 언제 다시 불행이 찾아올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일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보답받는 느낌이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